왜 트렌드인가? 왜 우리가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혹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 보고요. 이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어떤 트렌드나 정책 변화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매년 트렌드 코리아가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짧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트렌드 공부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인데요. 물론 제가 현장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매년 정말 빠삭하게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혹은 올해 당해년도에 가장 필요한 이슈인지 모든 걸 다 캐치하고 일을 해 오지는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세상이 지금은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너무 과거형 이야기가 됐을 만큼 이제는 뭐 분 단위, 초 단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환경 혹은 공부하고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트렌드를 이해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오늘 시간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2025년 10대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왔는데요. 사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발표되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를 별로 그렇게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유행하던 키워드 중에 뭐 소확행 이런 그 단어가 유행할 당시만 해도 '이 시대의 트렌드가 이거야.'라고 전문가나 관련 연구자들이 이런 걸 발표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 키워드가 인지가 돼서 시장에서 그게 활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키워드들이 통용되고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 이미 또 다른 트렌드로 세상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1 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이 트렌드 코리아가 과연 책으로 나중에 마주했을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요 2024 년에 발표된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용어들도 되게 생소하고 이상하죠. 대부분 매년 이 책 저자들이 연구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핵심 키워드들을 새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 키워드들을 가지고 작년에 이제 특강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발표한 키워드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이제는 이 10 가지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하기에는 더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된 키워드들 중에서 전 작년께 제일 머리에 좀 물음표가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발표된 키워드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올해 것들은 조금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하고 특히 시장 경제나 이런 문화예술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올해만 트렌드로 딱 하고 나타났다가 그런 사라지는 키워드가 아니라 앞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계속 고민하면 좋을 만한 트렌드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각각의 그 용어들 10대 키워드들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과 함께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는 옴니부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과거에는 우리 소비 형태가 뭐 어떤 유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휩쓸렸었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가 그 부분이 훨씬 더 강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던 우리 가족이 어떤 형태이건 나의 커뮤니티가 어떤 뭐 유행이나 방향성을 추구하던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나만의 취향에 따라서 자유분방하게 소비한다라는 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앞으로 이게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올해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삶을 훨씬 더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옴니부어 굉장히 이해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부하입니다. 요것도 이제 새로 만들어진 용어죠.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영어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어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 그런 이슈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평범한 그 일상을 살고 그걸 만족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키워드로 이제 아부하라는 용어로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핑 경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요아정이라는 브랜드가 유행이었잖아요. 그 요플레 아이스크림인가요? 그 위에다가 자기가 얹고 싶은 토핑들을 다 선택해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요아정이 지금도 현재 엄청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 요아정이 과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에서 이 토핑 경제라는 용어가 도출이 된 건데요. 저는 이게 이 옴니부어랑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취향 혹은 개성을 살려서 자기만의 남들하고는 다른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취향을 담은 토핑을 올려서 먹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토핑 경제가 훨씬 더 강화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페이스테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IT 업계에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최근에 발표된 로봇들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뭐 피부 살결까지도 진짜 인간의 육체와 비슷하게 재현을 해 놓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점차 뭐 사람의 얼굴인지 사람의 외형인지 로봇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왔던 거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강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해력. 여러분들 혹시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어떤 거 주로 보세요? 저는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도 남의 집 고양이를 무지하게 열심히 봐요. 그 무해한 그 고양이라는 동물이 주는 그 힐링 포인트가 있거든요. 콘텐츠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혹은 그 귀여운 동물들의 그 엉뚱한 행동이 나를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무해한 콘텐츠들에 요즘 저는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자극적인 콘텐츠에 지쳐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점점 더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해력이 다섯 번째 키워드고 그 다음엔 이제 그라데이션 K 요 세계화와 로컬화가 서로 섞인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글로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한국적인 것 혹은 한국 안에 더 로컬스러운 지역적인 특성들이 앞으로는 K를 붙인 어떤 하나의 컨텐츠나 브랜드로서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물성 매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뭐 AI, IT가 발달하면서 점점 실제가 아닌 것들에 되게 많이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실제 하는 것, 내가 공연을 실제로 보는 것, 실제로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물성 매력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이거는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어도 이제는 시대 자체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물성 매력에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반응할 거고 우리가 그 물성 매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나 그런 것들을 기획할수록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기후 감수성이에요. 이 기후 감수성 문제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매일 먹는 물만큼 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점이에요. 특히 기후 변화가 어떤 산업의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어떤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감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 문화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어떤 콘텐츠나 대응 전략 혹은 예술가로서 생산자로서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만약에 기획자나 행정가라면 이런 기후 감수성을 충분히 발휘한 그런 일들을 기획하려고 노력하는 지점들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몇 년 사이에 기후 관련 이슈나 환경 관련된 콘텐츠들이 문화예술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정책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공진화 전략. 이제는 적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그러지 말고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산업과 산업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 포인트 업. 사실 요거는 한 2010년대 이후부터 나다움이라는 단어로 계속 그 이슈화되고 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원 포인트 업이라는 다른 영어로 도출을 한 거는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단순히 나다움을 찾아 나가자가 아니라 나다움에 기반해서 그걸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원 포인트 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전략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